안녕하세요. AI 레디 2026 디지털 플랫폼 혁신 실행 전략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파트 2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DR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클라우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타넥스 컨버전스 클라우드 테크팀 김동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메타넷 컨버전스 클라우드 테크팀의 신민창 매니저입니다. 네, 클라우드 DR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도 몇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개념입니다. 최근에 랜섬웨어 공격이나 대규모 장애 사고들이 또 이슈가 되면서 DR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사님, DR의 개념을 좀 먼저 명확하게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DR은 디제스터 리커버리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재해 상황, 즉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IT 시스템이 파괴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리고 절차 전반을 의미합니다. DR의 과정에는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는 RTO,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는 RPO 같은 핵심 개념이 포함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백업, 이중화, 동기화, 원격식 DR 등 다양한 기술과 구조가 활용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RTO랑 그 다음에 RPO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은요. 네, 먼저 RTO인데요. RTO는 Recovery Time Objective, 즉 목표 복구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장애가 발생한 후에 서비스를 다시 정상화하기까지 허용 가능한 최대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TO가 4시간이라고 한다면 장애가 발생해도 4시간 이내는 반드시 서비스를 복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RPO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RPO, 즉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는 목표 복구 시점입니다. 복구 시 허용 가능한 최대 데이터 손실 범위를 의미하는 건데요. RPO가 1시간이라면 최악의 경우에는 최근 1시간 동안의 데이터는 손실될 수 있지만 그 이전 데이터는 반드시 복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만 백업을 한다면은 RPO는 최대 24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RTO와 RPO 따지고 보면은 목표 복구 시간과 그리고 시점의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이 지표들이 왜 중요합니까? RTO와 RPO 이 두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비즈니스 영향도를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RTO가 4시간이고 시간당 매출이 1억 원이라면 한 번에 장애가 났을 때 최대 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RPO가 수초 이내라면 실시간 결제 데이터나 재고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지표뿐만이 아니라 DR을 구축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까? DR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어디에 구축할 것인가, 즉 위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준비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즉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구성 위치와 구성 패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온프레미스 D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나요? 먼저 구성 위치부터 말씀드리면은, 온프레미스 DR은 자체 데이터 센터 간에 DR을 구축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완전한 통제권과 데이터 주권을 보장할 수 있지만 초기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권처럼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 적합한 것이죠. 네, 온프레미스 DR이 금융권 같은 엄격한 규제가 있는 산업에 적합하다면, 그러면 클라우드 DR은 어떤 산업에 적합합니까? 네, 클라우드 DR은 AWS나 Azure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DR 사이트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초기 투자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리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구축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DR을 구축해야 하거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하이브리드 DR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겠네요.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DR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모두를 DR 사이트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DB는 온프레미스에 DR을 구현해두고 나머지는 클라우드에 DR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규제 산업에서 제약된 상황에 사용합니다. 네, 요약하자면 금융권 같은 엄격한 산업에서는 온프레미스 DR을 쓰고, 그 다음에 서비스 빠른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 DR을 쓰고, 또 규제 산업에서 또 제약된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DR을 선택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구성 패턴에 따른 옵션들은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DR 패턴은 RT와 RPO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데요. 먼저 백업 앤 리스토어는 주기적으로 백업만 수행하고 DR 사이트는 평소에 꺼져 있는 방식인데요.
RTO가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로 소요되고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네, 그러면 파일럿 라이트 같은 방식도 이런 구성 패턴에 속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파일럿 라이트는 복제 서버나 데이터 동기화, 데이터베이스 같은 핵심 시스템만 최소한으로 실행하고 나머지는 꺼두는 방식입니다. 보일러를 보면은 파일럿 램프라고 켜져 있어요. 이게 이제 켜져 있다가 보일러 전체를 구동할 때 이게 전체가 가동되듯이 EC2 같은 서버는 평소에 꺼져 있다가 디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켜지면서 배포가 됩니다. RTO, RPO가 수십 분 이내고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DR 구축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복구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제한적인 경우에 선택됩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백업 앤 리스토어나 파일럿 라이트 같은 거 외에 또 다른 패턴들도 있습니까? 네, 웜 스탠바이로도 있는데요. 이건 DR 사이트의 축소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인프라를 실행 중인 상태로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파일럿 라이트와 비교하면 인프라가 배포돼서 가동 중인 상태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덕션 환경에 50% 환경 이하로 운영하고 제외 시에 오토 스케일링으로 빠르게 확장을 합니다. RTO, RPO는 수분 이내를 목표로 하고 비용은 좀 높지만 빠른 복구와 데이터 손실 최소화가 모두 중요한 경우에 적합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서비스가 끊기면은 굉장히 이제 큰일이 나는 분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라든지 또는 뭐 긴급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분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패턴이 적합합니까? 네, 액티브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액티브는 2개 이상의 사이트가 동시에 프로덕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양쪽 사이트가 모두 라이브 트래픽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쪽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이 즉시 모든 트래픽을 받아서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RTO와 RPO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비용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금융거래나 긴급 의료 시스템 같은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전통적인 온프리미스의 DR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한 가지씩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에는 백업 앤 리스토어, 그리고 빠른 복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예산이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파일럿 라이트, 그리고 비용은 높지만 빠른 복구와 데이터 손실 최소화가 모두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웜 스탠바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에는 비용이 가장 높겠지만 액티브 같은 방식이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경우에도 코어 서비스는 액티브를 사용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내부 업무 또는 배치 업무 같은 것들은 파일럿 라이트를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DR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 기업들이 DR의 중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뜻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또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투자. 자, 이렇게 중요한 DR이 투자 순위에서 밀리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DR은 평상시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보험 성격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영향을 주는 신규 서비스처럼 즉각적인 비즈니스 효과가 보이는 투자보다 항상 후순위로 밀리기 쉽습니다. 또한 재해가 실제로 발생한 확률과 피해 규모를 정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ROI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경영진은 가시적 성과가 나는 IT 프로젝트에 우선 배분을 하다 보니까 DR 인프라 자체는 아예 착수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성과와 비용이라고 하시니까 투자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또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또 국자원 화재 같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에 국내와 해외 데이터 센터의 화재나 정전, 네트워크 장애 이슈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IDC 장애는 남의 일이라는 인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올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정부 시스템이 크게 타격을 입은 사례도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추가로 전자금융감독 규정 개정 등으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재해나 사이버 위협 대응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금융권에는 DR 구축이 의무화가 됐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금융권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외에도 올해 8월 5일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여전사, 저축은행, 총 거래액 2조 원 이상의 전자금융업자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재복구 능력을 강화해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중단 기간을 줄이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인 것이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산업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비용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방식의 DR 구축 선택지가 또 있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이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DR을 구축을 해왔었나요? 대부분의 대형 기업은 주센터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별도 DR 센터를 두고 핵심 시스템은 액티브 또는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구성해 왔습니다. DR 센터에는 주센터와 거의 동급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 장비를 갖추고 데이터는 동기 그리고 비동기 복제로 실시간 또는 근실시간으로 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금융제조처럼 24, 365 서비스를 요구받는 산업은 특히 동기 복제 전용에선 전용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하면서 투자 규모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까지 커지는 규모였습니다. 네, 수십억에서 수백억이면은 당연히 망설여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액티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쓰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아무래도 본 센터와 동일한 규모의 DR 센터를 추가로 구축하다 보니 구축과 운영 비용이 2배로 들고 실제 재해가 없더라도 평시 전체 인프라 유지비가 계속 발생하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네, 구축 운영 비용은 2배다가 또 유지비까지 계속 발생하고 이러면은 또 어마어마해지겠네요. 근데 아까 파일럿 라이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10분의 1로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액티브가 아니라 파일럿 라이트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파일럿 라이트는 평상시에는 최소한의 복제 인프라만 클라우드에 유지하고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 필요한 규모로 컴퓨터를 자동 기동하는 클라우드 특화 DR 패턴입니다. 장애 발생 시에 관리 콘솔 또는 자동화 정책에 따라서 EC2 같은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 용량만큼 빠르게 띄워서 서비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상시 액티브 대비해서 총 소유 비용을 약 10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파일럿 라이트 방식도 충분히 고려 가능한 옵션일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VM웨어 라이선스 이슈도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까? 네, 브로드컴에서 VM웨어를 인수했는데요. 기존 연구 라이센스를 종료시키고 구독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DR 용도로 VM웨어 인프라를 사용하던 기업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AWS 네이티브 서비스, 즉 DRS인데요. 이런 걸로 DR 구조를 단순화하고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라이선스 때문에 오히려 DR 전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비용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또 어떤 전략을 쓰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퍼링입니다. 오늘 메타넷 넥스에서 소개해 주실 AWS 일라스틱 디자스터 리커버리, 즉 AWS DRS의 파일럿 라이트 오퍼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AWS DRS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AWS DRS는 온프리미스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서버 디스크를 블록 단위로 AWS의 스테이징 영역에 지속 복제하는 서비스입니다. 평시에는 복제 서버와 EBS 스토리지만 동작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재해나 DR 훈련 시점에 관리 콘솔 또는 API를 통해서 EC2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부팅하게 됩니다. 복구 후에도 추가 데이터는 다시 스테이징 용역으로 복제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후 재해나 페이백 시에도 일관된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앞서 배웠던 RPO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복구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AWS DRS는 기존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10분마다 AWS로 증분 복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복구 테스트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RPO는 10분 이내고요. RTO의 경우는 기존 복제된 디스크가 신규 EC2에 할당되기 때문에 약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였던 비용 문제가 해결되면서 실시간으로 복구가 가능하다면 또 성공적인 DR 전략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사례입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신민창 매니저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AWS DRS를 도입한 국내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내 의 DR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타 클라우드 기반 DR 환경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AWS 네이티브 서비스 중심의 DR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무 시스템에 대해 AWS DRS 서비스를 활용하여 DR 구성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도입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계기는 VM웨어가 브로드컴에 인수되면서 라이센스 정책이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기존 DR 환경에서 사용하던 VM웨어 기반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특히 VM웨어 SRM,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 기반으로 구성된 DR 체계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면 VM웨어 DR을 대체하는 건 좋은데 앞서 설명해 주셨던 많은 체계 중에서 왜 AWS DR을 선택을 했었죠? 검토 결과 기존 SRM으로 수행하던 역할을 AWS DRS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VM웨어 SRM 기반 DR을 AWS DRS 기반 DR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구축한 아키텍처도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금융권 특성상 모든 통신은 반드시 프라이빗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전용성과 AWS 프라이빗 링크를 활용하여 전체 네트워크를 프라이빗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온프레미스 서버에 AWS DRS 에이전트를 먼저 설치합니다. AWS 측에는 스테이징 VPC를 구성하고 여기에 DRS 복제 서버를 배치해서 온프레미스 서버의 디스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복제합니다. 실제 재해 상황 또는 DR 훈련 시에는 별도의 리커버리용 VPC에서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미리 복제해둔 디스크를 해당 EC2에 할당해 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런 AWS DRS 활용할 때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AWS DRS를 활용해 DR을 구성할 경우에는 주요 비용 항목은 데이터 복제에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제 데이터 전송 비용, 복제 데이터 저장 비용, 복제 서버 비용과 그 외에 DRS 아키텍처 구성 시 필요한 프라이빗 링크 구성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복제 서버에는 일반적으로 T3 마이크로와 같은 소형 인스턴스를 사용하며 원본 복제 대상 서버 5대당 DRS 레플리케이션 서버 1대를 두는 구성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시 서비스 관점에서는 액티브 구성 대비 컴퓨팅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스토리지, 데이터 전송, 소형 복제 서버 위주로만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키워드는 교훈입니다. 사실 지금 설명만 들으면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사실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온프레미스 디스크를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구조이다 보니 애플리케이션 설정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하던 OS 레벨의 설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나 라우팅 등의 설정들이 모두 그대로 AWS의 신규 EC2 인스턴스에 적용된 상태로 기동되었습니다. 네, 아찔하네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AWS 환경에 맞지 않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나 라우팅 등의 설정을 하나씩 점검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해졌고, 이 부분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였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잘 해결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AWS DRS는 DRS 에이전트 설치 후에 지정된 디렉토리에 스크립트를 배치하면 복구된 EC2 인스턴스가 최초 기동될 때 해당 스크립트를 자동 실행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해 AWS 환경에 맞는 네트워크, 재구성, 그리고 불필요해진 온프렘 전용 설정 정리 및 기타 OS 및 환경 변수 변경 적용 스크립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통해 복구 시점에 필요한 수정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DR 전환 과정에서의 수작업과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자동화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셨다니 다행이고요.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반대로 저렴한 DR이라는 컨셉 때문에 오히려 추가 비용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숨겨진 비용이라 할 만한 요소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 데이터 복제 비용이 2배처럼 보일 수 있는 케이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죠? 예를 들어서 평상시 디스크 복제를 가용유형 A에 저장해 두었는데 실제 재해 상황에서 EC2를 가용유형 B에 띄워야 하는 경우에 기존 복제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B 가용 영역으로 한 번 더 복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추가적인 데이터 복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DR 훈련을 자주 수행하게 되면 EC2 인스턴스를 장기간 기동해 둬야 되는데요. 그만큼 컴퓨팅 비용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비용적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일반적인 운영 상황에서는 예상외로 크게 튀어나오는 비용 요소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클라우드 DR을 구축하더라도 단순히 클라우드 설정만 하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네, DR은 단순히 AWS 리소스 몇 개 만든 수준이 아니거든요. 업무 영향도 분석도 해야 되고, RTO, RPO도 정의해야 되고, 프로세스와 조직 체계까지 포함하는 비즈니스 연속성 관점에서의 컨설팅 그리고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복제, 백업, 그리고 로그, 모니터링, 자동화 등 다양한 영역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되고, 또 온프레미스 IDC 자원 폐기, 그리고 통합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금융, 제재호, 공공 등 규제 산업 같은 경우는 각 산업별 규정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또 문서화 작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DR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네, 다음 키워드는 차별화입니다. 메타넷 X가 다른 곳들보다 더 잘하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습니까? 고객사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클라우드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컨설팅, 아키텍처 설계하고 구축, 그리고 OS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존 온프레미스 장비 폐기 및 정리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바이레이션과 DR 전문 협력 서비스가 메타넷 X의 차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마이그레이션 앤 DR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메타넷 X는 AWS 파트너로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DR, 백업, MSP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커버하기 위한 전담 전략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 협의체를 중심으로 고객의 클라우드 도입 의사결정 단계부터 설계 구축, 이후에 운영, 최적화 단계까지 전 구간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꼭 필요한가요? 각자 따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DR은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련 등 여러 조직이 강하게 서로 의존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이 늦거나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전체 일정과 품질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금융권 같이 규제와 감사 대응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인프라, 보안, 실무 업무 담당, 클라우드 사업자와 MSP가 협의체를 통해서 기준을 합의하고 문서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협의체가 필요해지겠네요. 네, 전략 협의체를 통해서 우선순위와 각자의 역할들을 정리하면은 프로젝트 진행 중에 어떤 변경 사항이나 추가 요구 사항이 생겨도 그 합의된 기준 아래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스크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각 분야의 전문 기업들이 모여서 전략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반 기업과 금융권의 DR은 좀 차이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금융권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보안원 가이드 등 여러 규제 체계를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 가용성 확보뿐 아니라 보안, 감사, 보고 체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설계인가요? 예를 들어 망분리, 접근 통제, 암호화 키 관리, 클라우드 사용 시 보안성 심의와 같은 추가 요건이 존재하며 DR 훈련과 장애 대응 결과를 금융당국 등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 특화 경험이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해서 초기부터 체계를 같이 설계해 보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의사결정입니다. DR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의사결정권자분들 또한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실 텐데요.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최우선은 서비스별로 얼마나 빨리 복구해야 되는가, 즉 RTO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 손실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즉 RPO인데요. 이를 명확히 수치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한도, 그리고 내부 운영 역량, 24/365 운영 가능한지 또는 자동화 수준, 그리고 인력 등을 점검해서 액티브 또는 원 스탠바이, 파일럿 라이트 중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RTO와 RPO 그리고 이후의 예산과 운영 역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 아예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한번 세워주시죠. 네, 세 가지로 판단의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 통신, 공공 등 법과 규제상 DR 또는 이중화가 사실상 의무에 가까운 업종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규제상 DR 또는 이중화가 의무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거. 그 다음은요? 네, 두 번째로는 주요 서비스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중단됐을 때 직접적인 금전 손실 또는 평판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대략적으로도 수치화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 임팩트를 한번 수치화해보기.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네, 마지막으로는 경쟁사나 동종업계에서 DR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의 사고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쟁사나 동종업계의 수준이나 사례를 참고해보는 거.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의사결정을 하고 구축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한번 만든다고 끝은 아닐 것 같아서. DR은 구축 후 끝이 아니라 정기적인 훈련과 시나리오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조직 개편, 시스템 변경이나 신규 서비스 오픈에 따라 복구 절차나 우선순위도 달라지므로 최소 연 1회 이상은 전사 또는 주요 시스템 단위 DR 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내부 운영 인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인력이나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MSP의 DR 운영, 모니터링, 정기 훈련 지원을 위탁하고 고객사 내부는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DR 구축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동규 이사님, 신민창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웨비나를 마무리하면서 파트 1의 우경철 팀장님을 다시 모셔봤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보안 관제부터 또 AWS 기반의 클라우드 DR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서 이야기 나눴던 멀티 클라우드 보안 관제부터 AWS 기반 클라우드 DR 전략의 미래가 어떨지 마지막 키워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미래입니다. 네, 먼저 파트 1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보안 관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팀장님, 고객 입장에서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메타넷 X의 멀티 클라우드 보안 관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위협은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와 AI를 중심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저희 메타넷 X는 클라우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회사로서 그 위에서 동작하는 보안 관제 역시 한 발 앞서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환경과 비즈니스를 깊이 이해하는 클라우드 특화 보안 파트너로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클라우드를 가장 잘 아는 메타넷 X, 누구보다 상황을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동규 이사님,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DR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화재나 기타 재난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리스크는 최근의 사고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남의 회사 얘기가 아니고 DR 미비는 곧 비즈니스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AWS DRS 같은 클라우드 기반 파일럿 라이트 전략을 활용하면 예전처럼 두 배의 인프라를 투자하지 않고도 현실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DR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백업만으로 안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재난사고 발생 시 얼마나 빨리 서비스를 다시 올릴 수 있는가가 경쟁력인 만큼 DR 로드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 보안 관제와 DR 전략이 서비스 안정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 모두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속해 계신 조직의 보안 환경과 위기 상황의 대비책을 다시 점검하고 또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저희 메타넷 X가 작은 이정표가 됐길 바랍니다. 네, 메타넷 X는 클라우드 전 영역에 대한 풀스코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세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